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총정리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2학년 2학기 시험 범위 시작됩니다. 3단원 1, 2, 3, 4 소단원이 있는데요. 우선은 1단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이 시기, 즉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사이에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 중국, 일본,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보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걸 볼 건데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중국은 당시 분열된 국가가 통일돼서 통일 제국이었던 수가 등장합니다. 수가 등장하고 수 다음엔 당이 등장할 거고요. 통일 제국이 들어서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두려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 수나 당의 이런 통일에 두려움을 갖거나 압박을 받는 나라는 고구려와 또 수와 같이 옆에 있었던 북쪽의 돌골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통일에 대해서 대항하는 돌골, 고구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6세기의 신라가 한강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한강을 차지한 신라에 대응하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백제 외 이렇게 남북연합이 결성이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고립된 신라가 중국과 연결하게 돼서 동서 세력이 연합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격돌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 시기 고구려는 이 수에게 굉장히 좀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이 고구려가 먼저 수를 좀 누르고자 하는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 문제와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수 문제가 침입했을 때는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이 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방어 체계, 또한 당시 시기에 있었던 장마 때문에 수 문제는 별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고요. 이후에 수 양제가 113만의 대군에다가 보급 300만을 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특수부대, 별동대 30만을 데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자 하나 이 또한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에 의해서 대패하게 되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여기서 나오는 이 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 이 살수대첩, 이 대표적인 장군 을지문덕 이렇게 신경 쓰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수 양제가 당시에 중국에 이렇게 있는 운하도 건설하고 공사를 많이 벌리게 되거든요. 이런 공사와 고구려 원정 실패로 국력이 소모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가 들어서서 초기에는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고구려와도. 그렇지만 당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당 태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는 팽창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당나라에 대비합니다. 이 시기 연개소문이란 자가 그 붙인 다음으로 대대로라는 고구려 최고의 관리로 이어받게 되는데, 이 연개소문을 사람들을 이제 좀 견제하고자 이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건설 현장으로 보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받아들이면서 천리장성으로 가기 위한 파티연에서 정변을 일으키죠. 왕도 갈아치워버리고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대망리지가 됩니다. 이렇게 당시 정권을 장악했던 연개소문이 당의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당과 고구려는 대격돌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세요. 연개소문이 당의 강경책, 그리고 당태종 이후 팽창. 이러면서 격돌로 되는 게 지금 당태종이 이 연개소문 정변, 왕을 왜 갈아치웠다 그랬죠? 구실로 고구려에 침입합니다. 당군이 뭐 여기저기 함락하고 안시성까지도 오지만 이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 중국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요.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 한반도를 침입하는 적을 처음 맨 앞에서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잦은 전쟁은 당시 그 나라의 국력 약화로도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탐구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여기다 실어놓은 건데요. 이 실어놓은 이유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한번 확인하라고 실어놓은 겁니다. 돌골, 여기 고구려, 백제, 일본.
그리고 신라와 수당 이런 남북 세력, 동서 세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통일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봅니다. 신라는 백제에 의해서 많은 위기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강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백제의 원한이 있잖아요. 성왕과 반씩 나눴다가 신라가 다 차지하는 과정에서 성왕이 전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제 의장은 이에 대한 원한으로 계속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의 한강 유역을.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의 원조를 요청했으나 고구려 연개소문이 뭐 한강을 내놔라 뭐라 하면서 실패하게 되죠.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나라 연합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조건 한번 확인합니다. 당나라가 대동강 이북지역, 만약에 나중에 삼국통일하고 나면 당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할 테니 신라는 그 아래만 가져라. 이것 수용해서 나당연합군이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당연합군은 차츰차츰해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요. 백제 멸망에서 우리가 유명한 전투 뭐 있습니까? 김유신 나오고 뭐 당나라 소정방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개백의 황산벌 전투. 여기서 백제가 패배하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되는 거 660년.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연개소문 사망 후에 그 자식들이 분열되면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 멸망하죠. 보세요. 백제 멸망 연도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백제 멸망이 맨 처음에 660년이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8년 후에 고구려 멸망이 일어나고 아직도 삼국통일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멸망한 나라들에서 백제와 고구려는 각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선은 백제, 복신, 흑치상지, 고구려, 건모잠, 고연무, 안승. 사람 이름을 뭐 맞춤법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알면 돼요. 백제 느낌이 조금 더 어렵네요. 이름이 좀 더 이상하네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부흥운동은 실패합니다. 부흥운동은 실패하는데 이 부흥운동의 대상이 오로지 신라냐 하면 그건 애매하다는 거죠.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백제 유민과 함께 싸우기도 합니다. 이 부흥운동의 가장 주적은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우선 기억하고 그 다음 이제 봅니다. 나당전쟁입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당나라는 원래는 대동강 이북 지역만 차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상은 지금 한반도를 다 차지하고 싶어요. 백제 땅은 원래 계약에 의하면 신라건대도 웅진 도덕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 백제 땅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싶어하고 고구려 땅에도 안동 도호부 그 다음에 심지어 신라 땅에조차 계림 도덕부를 설치해서 야욕을 펼치죠. 이런 야욕에 대해서 신라가 백제 옛 지역을 장악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를 승리하면서 당나라 세력을 요동으로 옮겨서 대동강 이북 지역으로 쫓아내면서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매소성 전투가 육지에서의 전투로 의정부 지역에서 있었던 거고요. 기벌포 전투가 해전, 금강 유역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문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한계는 그 넓은 땅에서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조금은 축소됐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 통일된 신라에서의 나라 사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통일된 신라를 한번 봅시다. 통일된 신라에서는요. 진골 출신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나당 그 연합을 이끌었던 김춘추 나오고요. 이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문무왕 676년에 나당전쟁까지 완성하면서 통일을 완성시킨 왕은 문무왕이에요. 무열왕, 문무왕 모두 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킨 왕이에요. 전쟁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왕은 그 자체로 누구도 범접 못할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열왕, 문무왕이 끝난 다음에 신문왕 때예요. 신문왕은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 그러고 심지어 성골 출신도 아닌 진골이거든. 도대체 전쟁도 안 하고 진골인 이 신문왕은 뭘로 왕권을 강력하게 할까? 신문왕이 왕이 되자 다른 진골 출신 사이에서 신문왕과 내가 다를 게 뭔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반란도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면 김흠돌의 반란이라고 나와요. 이거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진골이면 나도 왕을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신문왕은 강력한 공포 정치로 이 반란을 제압하고 이후 김흠돌의 난과 연관됐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되는 진골 세력의 숙청에 들어가 진골 세력을 반대되는 진골 세력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대신 육두품을 자신의 세력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육두품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 육두품이 중대 왕권 뒷받침 세력입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왕권 강화 시기에 이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정치를 하는데 신문왕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왕권 강화예요. 뭐 통치체제든 뭐든 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작되는 거죠. 국학을 설립합니다. 국학은 대학교예요. 국립교육기관, 서울대학교 같은 거. 유학을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뜻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이죠.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준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노급이나 관료전이나 다 토지제도인데 노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걸로 이 왕이 귀족한테 땅을 주면 이 땅에서 세금 한마디로 이 농작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농민도 사적으로 데려다가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집 담벼락이 무너졌네? 노급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와서 공사를 좀 해. 이게 노급이고요. 관료전은 오로지 그 세금에 해당하는 내용만 귀족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절대로 관료조에 있는 농민한테 너 농민 우리 집 무너진 담 좀 고쳐라고 해서 노동력을 갖다가 쓸 수 없고 그냥 쌀이나 이런 걸 받아다가는 오히려 일꾼을 사서 쓰는 거죠. 훨씬 관료전이 귀족들은 싫어하지. 노급은 사적으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노급을 폐지하는 건 귀족을 누르는 거예요. 구서당 이거 군사제도입니다. 옛 고구려인 백제의 말가림까지 포함한대요. 신라가 통일했지만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다 통일신라의 하나의 국민으로 할 거야. 신라인만의 나라가 아니다. 한마디로 통일신라는 민족 문화가 형성된다고 했죠. 구서당 민족 통합이에요. 이거는 통합을 말하는 바로 정책이 구서당 군사제도 중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신문왕에 관련된 거 할 텐데 통치체제를 정비해요. 국가체제야. 중앙정치에서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집사부는 여러분 우리 지난번 계약하자마자 등교 수업 때 잠깐 한번 봤을 텐데 이거는 국왕비서실이야. 국왕비서실. 한마디로 이런 귀족들이 중심이 아니라 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 집사부의 대장 시중의 권한이 강해되고 화백회는 누구의 기구예요? 이거는 귀족들의 기구야. 진골 귀족들인 거 축서, 귀족대장 상대 등도 약화. 확 바뀝니다. 통일된 이후에 통치제도도 전국을 구주로 나눈대요. 그래서 지역의 지방 귀족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왕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지방관 파견, 왕의 입맛에 맞는 왕의 사람을 지방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다는 게 시작되는 시기예요. 지방관 파견의 시작이 이때예요. 그리고 보세요. 수도 이외 지역에 5소경, 5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어서 이 각각 지방에 소외되기 쉬운 지방 세력에도 왕이 직접 관리하겠다예요. 군사제도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입니다. 지방군 십정이에요. 구주에다 하는 건데요. 여기는 한 군데 제일 중요한 곳 한주에만 2개를 두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한주 있죠? 여기 바로 신라와 발해의 국경선 지역이자 한강이 포함된 아주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2개의 군대를 넣겠다는 거야. 한정의 군 부대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세요. 지금 이거 신문화의 개혁 정책이 나왔던 교과서 그림인데요. 국학, 노급 폐지, 이거 구서당 확인하셔야 돼요. 공통적인 목적, 왕권 강화, 민족 통합과 관련된 거 구서당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단원, 2단원, 통일신라의 발전과 문화 볼 거예요. 맨 처음에 신라와 일본 이거 교류하는 거 나오네요. 보세요. 신라와 당의 교류합니다.
여기 해상활동에서 장보고 내용 나오고요. 장보고 확인해야 되죠. 청해진, 전라도 완주 지역에 있는 청해진, 장보고. 그 다음에 신라인이 당 정착해서 이 당나라 쪽에 신라방, 이거 신라인의 마을이에요. 신라인 마을. 신라인 마을. 이런 거 있고요. 신라와 일본 교류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는데 당과의 교류, 일본과의 교류 다 국제무역항을 중심으로 하는데 울산항과 당항성이 있어요. 울산항이 제1의 항구야. 항상 나라의 제1의 항구는 수도 근처야. 그럼 울산항은 금성, 경주 근처고요. 당항성은 두 번째로 중요한 항구야. 우리 한반도에서 중요한 한강 근처 당항성이 되는 겁니다. 신라는 서역과도 교류합니다. 이슬람이 있는데 중아시아 이 지역과도 교류를 한다. 이렇게 하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신라 불교 당연히 왕성하죠. 불교 왕성해서 여기 의상 원효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 원효 불교 사상을 종합했으며 불교 대중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해초, 왕호, 천축, 국전. 그리고 유학이 이 시대에 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신문학에 나왔을 때처럼 왜 국학 설치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왕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불교보다 새로운 학문이었던 유교의 충효를 강조하는 게 좋은 거죠. 독서 삼품과 뭐냐면요. 관리 선발 제도야. 인재 선발하는 거예요. 이거 인재 선발. 과거 시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유교 경전을 이해한 순서로 상중하로 나눠서 이 성적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게 독서 3품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발해가 나오네요. 이제 남쪽에는 지금 신라가 있고요. 통일된 신라가 있고요. 위에는 이제 중국이 다 차지했는데 이 지역에 이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해서 말가린을 이끌고 동무산 일대 그 바로 북쪽 지역에 설립한 땅이 지금 발해예요. 대조영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발해 건국한다. 7세기 말에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라는 남북국이다. 남북국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신라 중심일 때는 이 의도적으로 북쪽의 발해를 별로 강조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 나오면서부터 등장하는 이 역사 이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쪽의 발해, 남쪽의 신라에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형세다. 우리가 만주 지역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발해라는 우리 민족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기 발해에 관련된 거에서 중요한 건 고구려 계승이야. 고구려 계승과 관련되는 거를 다 확인해야 돼요. 보면은 우선은 발해고 이거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책인데 고구려를 계승국으로 인정하면서 여기서 이제 남북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발해에서 우선 기억할 건 뭐냐면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의 국가이고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고 말가린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우선 두 가지 핵심 용어입니다. 핵심적인 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고구려 유민 더하기 말가린. 두 번째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발해가 이제 성장한다는 거 보면 무왕, 문왕, 선왕 세 왕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무왕은 이거 칼무자죠. 영토확장, 전쟁 잘한 왕. 문왕 이제 체제 정비나 뭐 이런 거 글문 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수도. 상경 용청부, 상경이 수도였다. 요거 수도 정하는 거. 선왕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전성기, 발해를 해동 성국이라 칭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발해에 관련된 거 성장했고 발해 멸망할 거죠. 발해는 고구려인과 말가린이 세운 나라이며 어느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할 겁니다. 그러고 남은 유민은 고려에 흡수되면서 고려가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발해 유민까지 흡수해서 민족적인 대통합이다라는 말을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발해 다시 봅니다. 발해 정치제도 할 때 발해는 당나라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의 제도를 많이 모방해서 삼성육부를 한다. 당나라가 삼성육부거든요. 이 삼성육부는 사실 근데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와 많은 영향을 받아요. 연관이 있어요. 우선은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발해야.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삼성육부. 하지만 독자적이다. 왜냐하면
삼성 중에서도 중서성, 뭐 문화성 이런 거를 당나라는 중심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심이 다르다. 이 삼성 중에 정당성이 중심인 건 발해라 다르다. 그리고 육부 같은 경우는 2호 예병 현공해서 이제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고려 조선하면 쉬워져요. 그런데 이 고려 조선도 이 중국의 2호 예병 현공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발해는 유교식으로 육부를 다 바꿔서 받아들여요. 요거 두 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여기 탐구활동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여기 정당성 나오죠? 요게 중심이다. 원래는 발해는 정당성. 이 중국은 선조성과 이거 중서성 문화성 이게 발해 말이 당나라 때거든요. 중서성 문화성 중심인 게 이 당나라 특히나 중서성 중심이었고 발해는 정당성 중심. 여기 보면은 육부도 2호 예병 현공이 아니라 우리는 충인의지예신이라는 유교적인 단어로 바꿨다. 요거 용어 충인의지예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고요. 넘어갑니다. 발해 문화 발해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게 바로 뭐였냐면 고구려 계승. 발해는 고구려가 지배지가 고구려 문화 계승하고 이 말갈족은 말갈족의 솔직히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말갈의 그런 특성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당나라 문화도 수용하고 당나라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적 독자적이다. 무덤 고구려 양식의 굴식 돌방 무덤 정예공주 무덤 이거 고구려 양식. 유교 중시한다. 학교 주작하면 학교 만들고 이런 거 있고 불교 나오고요. 불교 문왕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체크할 것만 체크해요. 여러분 이제 어차피 EBS에서 수업 다 들었던 내용이고 이제 봅시다. 발해 대외교류 많이 합니다. 주변 국가와 모두 합니다. 오도래요. 각각의 길이 5군데로 있는 거면 말갈이랑도 있고 발해랑도 있고 신라도 발해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오도 있고 당과 교류 많이 하고 그리고 보면 일본과도 교류하고 신라와도 교류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대립이었지만 관계 개선합니다. 이거 왜 했냐면 우리 그때 지난번 3단원 평가에서 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2번인가요? 그 신라와는 초기에 대립관계였다가 그래서 교류하지 않았다. 초기에 대립이었다가 나중에 관계 개선해서 신라도 발해오도에 신라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계속 교류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죠. 연결 안 했다. 교류하지 않았다. 틀린 말이었었습니다. 이제 4단은 신라 말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신라말 정치사회 동요. 신라말은 혼란기예요. 신라는 처음에 통일되기 전에 처음에 상기 그 다음에 통일돼서 잘 나갈 때 왕권 강화되고 이렇게 막 신문왕 이럴 때 중기 그 다음에 신라 말의 혼란기 망해가는 시기 하대라 그래요. 하대 이때 왜 망해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왕위 쟁탈전 8세기 해공왕 이후에 뭐 3대 60여 이때 20여 명의 왕이 200여 년간 왕위 쟁탈전이 엄청 치열하게 되면 왕이 그렇게 갈아치우게 되면 진골귀족은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을 할까 하고 누군가 죽이고 싸우고 이걸로 다 간다는 얘기죠. 정치적 혼란, 진골귀족의 권력 다툼 이러면서 진골의 귀족들이 세력이 확 커지면서 왕권 강화의 상징이었던 육두품 세력은 정치적 위상이 하락되고 자리를 못 잡게 되죠. 그러면서 지방 세력의 왕위 쟁탈전 아까 나왔던 장보고 또한 왕위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봉기하게 됐죠. 진골귀족이 지멋대로 하게 되고 국가 재정 파탄되고 세금은 계속 많이 걷게 되고 이러니까 농민이 지방민이 봉기하는 거야.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뭐 붉은 바지단 적고적의 난 이런 식으로 이런 봉기들이 이루어지면서 신라말은 굉장히 혼란기를 겪으면서 고려로 넘어가는 혼란기가 될 거예요. 고려로 넘어가야 되니까. 지방 호족이 등장합니다. 반신라 세력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거 호족 육두품 지방 호족 여기는 이제 반신라 세력 신라가 허물어져 가면서
신라의 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호족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독자적인 지방 세력이며 스스로가 성주 장군을 칭하면서 선종 승려와 육두품 지식인과 결탁한 반신라적 성격. 요거 선종에 관련된 것도 한번 봐야죠. 우선 봅니다. 얘네는 지방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왕이나 진골 귀족처럼 공부를 많이 한 세력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뭐 군사 세력도 키워가면서 스스로 해. 이러면서 자신들의 사상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불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불교가 이 시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교종과 선종이라서 왕과 귀족이 좋아하는 교종. 한마디로 글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절 많이 해서 나무아미탑을 많이 하면 부처님에게 갈 수 있다는 선종. 당연히 호족은 공부를 많이 한 세력이 아니에요. 나무아미탑을 하고 참선하겠다 선종과 연결되는 거고, 육두품 귀족들은 바로 육두품 지식인들은 이런 학업이나 사상적에서 미약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육두품 지식인이 바로 옆에서 제갈량의 역할을 하면서 지방 호족들의 이런 참모진 역할을 하면서 반신라적인 뭔가 어느 세력을 이뤄나가는 거죠. 육두품 세력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신라 말 고품제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 최치원 같은 경우에 진성령한테 이 개선안을 올려요. 우리 신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개선해서 신라를 다시 키웁시다. 진성여왕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뭐 별로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이 최치원이 더 이상 희망이 없네. 육두품들이 이걸 보고 안 되겠네. 신라 왕실이 아니라 호족과 연결돼야겠네. 하고 나면서 반신라 세력인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이와 함께 선종 풍수지리설이라는 새로운 사상. 이 선종 아까 설명했죠. 교종과 달리 뭔가 실천 수행, 한마디로 글을 많이 알지 않았던 지방 세력과의 호응을 받았다라는 거. 풍수지리설, 이거 뭐예요? 명당. 그죠? 경주가 이제 명당이 아니야. 다른 지방이 중요해. 경주는 이제 힘을 잃었어. 땅의 기운이 다했어. 호족이 좋아하죠. 그래 맞아, 경주 아니야. 지방에 있는 우리 땅, 전주가 이제 새로운 기운을 받았어. 송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았어. 새로운 사상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죠. 선종과 풍수지리의 대표적인 사람 도선.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삼국이 건국되는 겁니다. 보면 후백제가 건국되죠. 신라 세력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방 세력이 커지면서 호족 세력이었던 호족 세력이었던 견훤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견훤은 원래는 군사 세력이야. 이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완산주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호족으로 더 성장하면서 건국한다. 충청도 전라도를 차지하면서 신라에 압박하는 세력. 후 고구려 옛날 이 북쪽 지역의 땅도 신라 땅도 지방 세력으로 성장이 되는데, 궁예 같은 경우는 신라의 왕족이라고 그러죠. 신라의 왕족이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아까 원종 애노의 난 있었잖아요. 원종 애노 뭐 이렇게 가고 이런 도적대와 함께 한대요. 궁예가. 그러면서 이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호족으로 성장하면서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송악에 노업합니다. 오늘날 개성 있는 지역. 국호가 후고구려다가 마진이다가 철원호 천호 태봉이다가 고려로 될 거죠. 이러면서 후고구려, 한마디로 후삼국 시대예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요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혼란을 겪고 이 후고구려에서 왕건이 등장하면서 이 삼국을 재통일해서 고려로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